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전 현직 대통령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장부에 없는 다스의 부의 자금 80억 원을 추가로 파악하고 비자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은 없다면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새로운 생각을 오픈, 멋진 스타일을 오픈, 가슴속 열망을 오픈. 오픈형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탄생. 렉스턴 스포츠를 오픈하면 꿈꾸던 인생이 열립니다. Life is open. 렉스턴 스포츠.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고 현 정부의 검찰 수사 지휘를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서 모욕으로 느꼈다는 것인데요. 청와대를 취재하는 박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예측을 못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춘추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주장에 청와대의 대응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던 그제 냉정하게 판단하겠다면 노코멘트 의사를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건데요. 문 대통령의 깊은 분노가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선 것도 극적이지만 문 대통령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에 상주 역할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언론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을 만큼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회의석상에서 좀처럼 화내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박수현 대변인의 어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분노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분노했던 지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을 지적한 부분입니까? 일단 둘 다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을 가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데 대해 더 큰 분노를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문 대통령 입장문이 나온 직후 청와대 참모들을 접촉해 봤는데요. 참모들 대부분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출범한 새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검찰을 활용해 정치 수사를 하던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자신들이 하던 행태를 기준으로 현 정부를 재단하고 있다는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전 정부 간의 정면 충돌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상황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일정표라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되는 1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일자까지 언급하며 달러로 환전해 넘겼다고도 했는데요. 앞으로 검찰이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MB의 영원한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MB 정부 시절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그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여론도 이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비위 혐의가 측근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다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갈수록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보수 대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이 예전 같지는 않죠? 예.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했던 그 충복 장세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 안기부장이었죠. 예.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퇴임 후 지지층이 더욱 단단하게 결집했지만 그 이 전 대통령에게는 충성도 강한 그 골수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일명 아스팔트 보수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도 집권하면서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봤다며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폭로 으름장을 놓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나 역시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말한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 그 가신그룹 몇 명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당시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모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어서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게 악영향만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시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검찰이 장부에 없는 다스의 부의 자금 80억 원을 추가로 파악하고 비자금 여부 등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금의 위법성 여부와 조성 시점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고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기존 120억 원 외에 추가 부의 자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전체 부의 자금은 모두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의 자금은 증빙 자료가 없고 회계 장부에도 오르지 않아 사용처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비자금으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80억 원이 2007년 12월 이후에 조성된 비자금으로 드러나면 검찰의 다스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돼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스 전 경리팀장인 최동혁 씨는 이달 초 다스 비자금은 12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라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이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자금은 120억 원뿐이며 비자금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광범위하게 이뤄진 다스 본사와 협력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의 존재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스는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했던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다스의 실소유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무성입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등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에 개정해서 오는 26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경감됩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 결제가 잦은 곳은 7월부터 카드 수수료 부과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뀝니다.
저금리 정책 자금은 2조 4천억 원으로 확대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입니다. 최저임금의 그 산입 범위 조정 문제라든지 지역별 그 업종별 차등한 문제, 우리 중소기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요구했던 부분도 추가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장애인 일터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들의 정부 지원금이 현장 수요만큼 늘지 못해서 중증 장애인들과 지원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안착 방침에 장애인 근로 현장에서는 근무시간 줄이기라는 변칙이 도입된 겁니다. 김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한 복지관에서 일하는 1급 시각장애인 근로자 이모 씨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근로지원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옆에서 눈이 되어주던 근로지원인의 지원금을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인 건데 이 씨를 돕던 지원인의 근무 시간은 8시간에서 절반인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씨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아무래도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희를 고용하고 있는 저희 기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겠죠. 저희들의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불안정해요. 지원 예산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은 늘긴 했지만 문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수요가 늘어난 데 있습니다.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1,200명의 근로지원인이 필요하게 되자 한정된 예산안에서 결국 장애인들의 근로지원 인력 근무 시간을 줄이는 변칙이 동원된 겁니다. 박민석 사회복지시민연대 사무처장입니다. 반으로 줄이고 결국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하는 신용만 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배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완전 탁상행정이죠 이게. 복지의 비용과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근로 현장을 고려한 대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은 길은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 열려있는 채널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년째를 맞게 됩니다. 트럼프 시대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북한과 무역 두 개의 이슈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전혀 다른 리더십 앞에 오랜 동맹인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놨고 실제로 칼빈슨 항공모함 한반도 배치, B-1B 폭격기 북방 한계선 이북 전개 등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화염과 분노, 북한의 완전한 파괴 등 과격 발언으로 북한과 기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전쟁 위기로는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길을 꺾기 위해 수백만의 목숨이 걸린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로 잡았다면 경제적으로는 무역으로 우리나라를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 부르며 재협상을 요구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아랑곳 없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삼성과 LG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규제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 올 한 해 우리 제품의 수출길도 험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북한 문제는 남북 대화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 또한 상황은 불분명합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탠거런 연구원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지만 한미훈련이 재개되는 4월 이후가 진짜 문제입니다. 또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을 흔들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은 트럼프 2년 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김일국 북한 체육상 겸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내일 스위스 로장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열리는 남북한 회담 참석차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내일 IOC 본부에서 남북 대표단과 회담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북한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국기, 국가 등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에 우리 측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꼭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 스포츠에서 최고의 속도감을 자랑하는 경기가 썰매 종목이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이 기대되는 스켈레톤과 봅슬레이, 루지 등 썰매 삼총사를 박세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빙판위를 질주하는 초고속 썰매들의 전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으로는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그리고 루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트랙 안에서 알파벳 U자 모양의 경사로를 타고 내려와 기록으로 경쟁을 펼칩니다. 속도는 루지가 가장 빠릅니다. 남녀 1인승과 2인승으로 나눠지는 루지는 다리를 앞으로 뻗고 누워서 타는 종목으로 역대 최고 기록은 시속 154km입니다. 공기 저항은 적지만 조종이 어려워 가장 위험한 종목입니다. 과거 올림픽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트랙은 최고 시속이 135km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남녀 1인승 경기만 있는 스켈레톤은 루지와 반대로 머리를 앞으로 하고 엎드려서 탑니다. 루지보다 공기 저항을 많이 받지만 머리가 썰매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빠르고 공포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세중 SBS 해설위원입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속도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느냐를 트랙의 좌우 벽면에 부딪힘 없이 원심력과 가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니시 지점까지 통과를 하느냐를 지켜보시면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로 제작된 봅슬레이의 대형 썰매는 얼음 위의 슈퍼카로 불립니다. 남녀 2인승과 남자 4인승 종목으로 구성된 봅슬레이는 파일럿과 브레이크맨 등 각자의 역할과 호흡이 중요한 팀 스포츠입니다. 우리 썰매는 스켈레톤의 천재 윤성빈이 남자 1인승 금메달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봅슬레이 남자 2인승의 원윤종과 서영우도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세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쇼트트랙 대표팀의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석희는 지난 16일 담당 코치에게 손찌검을 당한 뒤 진천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이틀 뒤에 복귀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특혜 입학 논란을 빚고 있는 아이돌 가수 정용화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달리던 국제 노선 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 52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망자는 모두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3사람의 속행 공판을 오늘 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납니다. 양대 노총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사정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노후화된 휴대전화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해한 의혹으로 이탈리아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부품의 결함을 이용하는 방식 등 부당한 상업정책을 채택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가 약화되면서 모처럼 평소 수준의 대기질을 되찾았습니다만 여전히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나쁨 수준의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부지방에서도 또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머물다가 낮 동안에는 다시 연무나 방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고요.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가 다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의 분포로 닷새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춥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영상 5도, 춘천과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해서 여전히 평균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나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뉴스 시간에 박지원 기자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분노했다면서 전현 정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참모들 만류에도 뜻을 꺾지 않았다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사감에서 비롯된 정치 보복으로 표현한 데 대해 정치 검도를 벗어난 모욕이라며 강경대역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갈등이 전면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국도 당분간 요동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소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로 다가오고 최측근들이 잇따라 입을 열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파문이 갈수록 커질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강남 집값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여한을 40년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데요.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당초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국세청도 서울 강남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취득자들에 대해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였는데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던 것은 재건축발 아파트값 급등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정부가 강남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나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미 재건축에 착수한 단지의 몸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도 개선책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무조사에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이 과연 잡힐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1코노미족 조금 생소한데요. 소비 패턴이 편의점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홀로 소비를 즐기는 이른바 1코노미족이 모바일 생필품 시장의 큰 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1코노미는 1인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말입니다. 편의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에서 주로 구매하던 이들 1코노미족들이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을 따져보면서 모바일 생필품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성장과 함께 가정 간편식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으로 끼니거리려고 하는 1인 가구들이 많아졌고 이들 온라인 마켓들도 저렴하고 당일 배송의 시간대 지정도 가능해지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들
분들이 생필품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코노미의 핵심인 25세에서 34세 온라인 마켓 매출이 40%에 달하고 있다는데요. 가성비를 중시하는 1인 가구들을 모바일 시장으로 불러들이면서 소포장과 간편식 매출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 네, 금요일 아침 하늘길 대기질도 떨어져 있고 안개가 자리하고 있어 시정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광주와 진주공항은 안개 때문에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어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편이 6시 18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오전에는 만석이지만 오후 1시 이후 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조금씩 남아있고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항공은 필리핀의 세부퍼시픽을 시작으로 서비스 파트너를 확대하고 세부퍼시픽의 다양한 노선들을 연계해 제주항공이 취항하지 않는 필리핀 도시들과 중동, 호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대해서 강한 어조로 아주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탈출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좋지 않은 여론을 감안할 때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윤석재, 박지환, 황희찬 기자, 기술 김준규,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안녕하십니까, 유정현입니다. 종로학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입시학원입니다. 많은 명문대 합격생들이 종로학원 출신으로 그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꼭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 종로학원 재수종합반, 기숙학원, 독학재수관에서 성공의 길로 지도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종로학원.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여러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현실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산업계가 주도해 우수 훈련 과정과 4차 산업 과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우수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을 연결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힘찬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 담장 위에 앉아있다. 한 마리 더 담장 위에 나타난다. 나란히 앉아있는 담 위에 저 불청객들. 저들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불청객인 것 아닐까. 인생을 불청객처럼 사는 이가 뜻밖의 많다. 김재진 시인의 에세이집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정치 보복 운운하는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성명을 낸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자신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죠. 결국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싸움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레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용납 안 할 겁니다. 국민들 수준 높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데 이걸 마치 전현직 대통령 간의 싸움인 양 몰고 가는 그런 물타기 안 통할 거라는 점. 프레임 만들기를 멈추시라 조언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따로따로 성명을 낼 이때예요. 어깨동무하고 함께 성명을 낸 정치인들도 있죠. 바로 안철수, 유승민 대표. 어제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혼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약혼식을 먼저 한 셈이어서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잠시 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부터 연결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촛불혁명을 거부하는 반역이고 평화개혁 세력과 대결하려는 반민주적 시도입니다. 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공동 기자회견 갖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패한 보수와 위험한 진보, 양극단을 탈피하는 중도 정당 만들겠다 이런 선언한 건데요. 글쎄요, 통합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얼마나 이 통합당이 단단히 내부 정비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답 직접 듣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드디어 선언까지 왔네요. 예.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난주까지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 신중한 입장이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저는 뭐 계속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통합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심하신 계기는 뭘까요? 아직 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신념, 의지 이런 것을 일단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린 거고요. 뭐 저희들 의지를 밝힌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의 의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예. 근데 두 당의 정체성 차이가 사실은 국민의당 반대파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정체성 차이. 그 부분은 해결된 건가요? 그 부분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아직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정체성 차이도 있고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뭐 고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여전히 있지만 국민의당 안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과 또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 또 합리적 중도가 합친 이 중도 보수 영역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라. 예. 자유한국당은 좀 갈아치우라. 저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기대에 보수하는 부응하는 그런 이 대한 야당이라 그럴까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양극단 아까 부패한 보수와 위험한 진보란 표현 쓰셨어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위험하게 생각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정당 대한정당이 되겠다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두 당이 지금까지 안보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정체성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극복이 됐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보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당 안에서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안보에 대한 입장이 저희들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안보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국민의당 안에 많습니다. 어제 제가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공동선언한 데는 분명히 국가안보는 튼튼하게 한치도 빈틈없이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목표로 두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하시는 국민의당 의원님들 국민의당이 안보 문제에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 같이 못 가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은 포기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 외교 안보나 어떤 정체성 관련해서 굳이 통합에 반대하시겠다면 그거는 그분들이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유 대표님. 지금 국민의당 반대파 의원이 한 15명 뭐 이 정도 보더라고요.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수가 지금 국민의당의 수 39명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가장 적게 잡았을 때 바른정당 9석, 국민의당 20석 조금 넘는 숫자. 그러면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건가 두 당을 합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양당이 그렇게 합쳐지면 분명히 20대 국회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수면 충분하다고 보고 의석수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당이 성공해서 국민들께서 저 정당은 믿음이 간다. 그렇게 지지를 하시게 되면 저는 민주당 뭐 이렇게 민주당으로 이탈을 하거나 또 자유한국당으로 이탈했던 그런 분들도 유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돌아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분들도 지금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통합한다면 올 생각 있다는 분들? 자유한국당에 지금 바른정당에서 빠져나가셨죠.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장은 그런 그런 돌아온 그런 의사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지금 겉으로는 뭐 퇴행한 척하고 우리 통합신당에 대해서 여러 막말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방선거가 만약 끝나고 나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붕괴되고 소멸될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리더십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습니다. 아니 왜 홍준표 대표 계시잖아요. 리더.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이 건전한 보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분 리더로 안 보세요, 유승민 대표님?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시죠. 그런데 그분의 리더십이 이 정말 국민들한테 희망이나 비전을 주느냐, 보수에 대해서 보수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이 반성하고 책임을 지느냐,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결국은 지방선거 후에 자유한국당은 소멸할 것이다. 그럼 그 의원들 흡수해낼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통합당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뭐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럼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은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박인숙 의원이 이틀 전에 기습 탈당했어요. 그거 유 대표님도 모르실 정도의 기습 탈당 아니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뭐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하다 말씀드렸고요. 지역구 사정 때문에 뭐 그러셨다고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은 지금 다져질 만큼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 탈당은 없을 거라고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인숙 의원 나갈 때도 모르셨던 거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게 움직이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박인숙 의원님은 사실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예. 예. 아니 원희룡 지사도 고민하신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이에요. 예, 제주도에 가서 원 지사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예. 원 지사께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대1 구도가 될 수 있느냐. 예. 또 본인이 지방선거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예. 굉장히 깊이 고민하시는 거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에 남아서 이 통합신당으로 같이 가기를 뭐 당연히 바랍니다. 답은 못 들으셨어요? 확실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은 못 들으셨어요. 거기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원지사 그런 상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남습니다. 이상돈 의원 같은 분 출당을 시켜달라. 반대파시죠. 통합 반대파. 출당을 시켜줘야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출당 좀 시켜달라 이러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출당시킬 마음이 없다는 입장.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바른정당 만들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현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요. 계시죠? 비례대표시죠. 예. 그분이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출당을 안 시켜줘서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이거는 저는 뭐 아직은 이 법적 통합이 안 됐으니까 안 대표님이나 국민의당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국민의당 안에서 통합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정치적인 어떤 합의, 정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른바 합의 이혼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달린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안 대표는 하여튼 나는 합의 이혼할 생각 없다. 제명시켜줄 생각 없다. 이 상태로 통합이 돼버리면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 대표도 한 당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소신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뭐 정치인은 뭐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억지로 이렇게 한 집에 있어도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뭐 탈당이나 어떤 다른 당으로 입당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당을 하면 어떤 뜻과 같이 우리가 어떤 세상 만들 거냐, 어떤 정치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뜻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게 그 정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군요. 보내주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 후에 다른 통합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뭐 자유한국당 소멸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소멸되기 전에라도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이 중도 보수 이 정치권에서 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통합개혁신당의 성공과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미미하게 그렇게 존재하면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잘하면 저는 그런 변화의 에너지가 저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때는 올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른정당 탈당하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갔던 분들 온다고 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는 뭐 그분들만 대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118석입니다 지금. 그 118석의 의석수는 정말 많은 의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석수에 비해서 내부의 어떤 결집 또 국민의 지지 이런 건 너무나 약한 상태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서 자유한국당을 갈아치우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국민의당과도 접점이 있습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는 지지자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 신당의 어떤 정체성 이 부분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를 합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릇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쓰일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그렇게 100석 뭐 이렇게 목표하세요? 지금 뭐 시작은 미미합니다만.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지금 통합신당으로 총력을 다하고
일단 국민의 어떤 중간 평가 같은 걸 받고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책임질 사람 당연히 책임질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뭐 정당이라는 게 지방선거 하나만 보고 지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총선 또 더 나아가서 대선 길게 보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얘기 지금 하셨어요. 지방선거 책임.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합 후에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한다고 했는데 이거 질문 나왔을 때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난 백의종군 얘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셨어요. 네. 예. 이 얘기는 그럼 6월 지방선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대표로서 끌고 가겠다. 이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바른정당의 대표로서 교육보수를 대표해서 통합에 임하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합리적 중도를 대표해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 지금 통합 노력의 대표입니다. 이 길이 지금 저희들 가는 길이 뭐 무슨 대단한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저희들이 신념을 갖고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뭐 바위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그거 치우고 가야 성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대표라는 권력, 그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성공시키는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군요. 그게 지금 꽃길이 아닌데 뭐 권력 우는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직 그냥 가지고 책임지고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말로 백의종군 생각 없다. 뭐 제가 그 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제가 무슨 뭐 욕심을 부리고 제가 결정을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결정하지만 제가 그 책임을 피하고 뭐 통합만 되면 사라지고 그런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 가지고 계시네요.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유 대표님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뭐 굉장히 큰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상황?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밝히고 바로잡는 거 이거는 법원과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앞세우면 그게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 발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권력기관의 독립 개혁과 직결된 문제고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뭐 분노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국민들 대부분이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있었으면 밝히자 좋다. 다 밝히자. 다만 독립되고 공정한 검찰과 법원이 밝혀라.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문 대통령께서 하루 만에 뭐 경로했다, 모욕이다, 사법질서 부정이다.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싸움을 먼저 건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긴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한풀이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싸움을 걸어도 현직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앞세우면 저는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참으셔라 이 말씀이시군요. 인내하셔야 된다. 가만히 계시면 검찰과 법원이 수사하도록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방안 발표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해서 50%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네. 분노한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몰려가서 금감원장을 해임하라 이런 글들을 올린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예. 시세 차익 남긴 금감원 직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가상화폐 안 하는데도 화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가상화폐 하는 사람만 화날 문제가 분노할 아니라 만한 일이죠. 공무원이 관련 직원이 지금 이랬다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시세 차익을 발표 직전에 남겼다 이러니까 뭐 분노하는 여론이 있는 건 당연한데요. 이게 지금 확인된 사실이 어떤 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최정구 금융위원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던 중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감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를 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 봤느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 이 최 위원장이 통보받아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요. 거군요. 이 해당 직원은 가상화폐를 매도한 시점이 작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그 이틀 후에 어떻게 됐죠?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가격이 폭락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도를 해서 1,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700만 원 넘게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 투자했는데 700만 원 넘게면은 정말 반이 넘네. 50%가 넘네요. 넘는 거죠. 수익률이. 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번 거 아니냐. 예. 국민이 하면 투기고 공무원이 하면 투자냐. 뭐 이런 비난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서 시세 차익 올린 금감원 직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뒷문 열어두고 문단속한 격이다입니다. 뒷문 열어놓고. 도둑들까 봐 아무리 꽁꽁 현관문 네. 단속하면 뭐합니까? 뒷문이 다 열려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 그냥 뒷문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지금 정부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 아무리 엄포성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뒷문 다 열려있잖아요. 그러네요. 작년 12월 13일 정부의 규제 방안 발표할 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발표 몇 시간 전에 SNS에 대책 문건이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사진이 찍혀가지고. 예. 나중에 관세청 직원이 이거 유출했다고 하는 맞아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예.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발표 직전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 거뒀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정부가 규제 대책 발표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엎어놓는 거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내부 단속입니다. 그러네요. 자기 문 잠궈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직원 외에 한두 명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한두 명밖에 없을까요? 훨씬 더 많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자기 문단속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 못했을까요? 참, 이게 정부가 생각 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나이브한 거죠.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잠펀치에 KO 당한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권투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선수가 KO 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카운터 펀치 한 방 빵 맞고 급소에 맞아가지고 바로 팍 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잠펀치를 계속 맞아가지고 충격이 누적돼서 나중에 작은 펀치 하나 탁 맞고도 그냥 펄썩 주저앉는 경우예요. 이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지금 정부 모습 보면 계속 잠펀치 맞고 있는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대책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2030 세대 표 다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하겠다. 이것도 오락가락해서 맞아요. 젊은 층 학부모 표 다 떨어졌다는 소리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시세 차익 거뒀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계속 잠펀치 맞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잦은 실수, 잦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요.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둑도 무너지는 건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진다는 맞습니다. 거. 단속 잘해야 된다. 마지막 행간이요. 투자 실패 이유가 될 수는 없다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그 투자자들이 그 가상화폐 가격이 고점 대비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 직원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투자 실패 책임을 금감원 직원한테 막 다 돌리는 듯한 모습도 나와요. 분노를 왜 해요? 본인들이 투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 이거죠.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 있고. 예. 그걸 이제 금감원 직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대놓고 지금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까지 규제 방안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거둬들일 때입니다. 그래요. 정말 투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가 하루도 빠질 날이 없는 요즘입니다. 여러분한테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부은 금감원 직원 얘기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할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프렌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프렌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프렌드 페어. 북한 핵 개발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팩트와 픽션을 넘나들며 한반도를 둘러싼 음모를 읽다. 김진명 장편 소설 미중전쟁. 소설가 김진명입니다. 북핵 해법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김진명 장편 소설 미중전쟁. 세멘파커스. 우주산업은 외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기술로 성공하고 싶다는 박재필 씨의 꿈이 초소형 인공위성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날아가자! 우주로! 재필 씨의 도전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김현정 앵커, 오늘 월간 합니까? 물어오셨는데요. 예, 오늘 월간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월간 정두원, 월간 유인태 통합본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페셜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CBS 반도유브라 행복 DJ 김윤욱입니다. 오늘은 보라 엄마의 사연이네요. 우리 집 남자들이 달라졌어요. TV만 보던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아이는 별동학습관에서 연필을 잡아요. 유보라가 우리 가족에겐 최고의 선물이네요. 유보라 고마워요. 2018년에도 반도유브라의 가족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 교육, 사전 점검과 대응 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3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검객 남현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엄마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 미혼 양육모.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동방사회복지회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영웅 김
김영옥을 알고 계십니까?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2차 대전과 6.25 전쟁에서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대령으로 제대 후 서거 때까지 33년을 사회봉사에 바친 위대한 인도주의자였던 김영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세계를 무대로 기상을 떨친 재미동포 김영옥 대령을 통해 우리는 희망과 용기, 한국인의 정신을 배웁니다. 이 캠페인은 74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별빛 아래에서 프로포즈 했어요. 힐링이라 할까요? 너무 좋은 여행이었어요. 엄마, 아빠 또 가고 싶어요. 우리 포천으로 또 여행 가요. 겨울의 낭만과 즐거움이 가득한 포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겨울 레포츠와 따뜻한 온천, 아트밸리, 한탄강 팔경, 산정호수 썰매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까지 올겨울은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포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숭실대학교, 대한민국 최초 근대대학, 대한민국 최초 산학협력대학, 이젠 대한민국 최고 창업선도대학. 120년 자랑스러운 역사로 미래를 열어온 숭실대학교가 대한민국 청년 창업을 지원합니다. 창업이 미래다.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한민국 청년 창업의 미래를 그려가는 숭실대학교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조금 전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스페셜 월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간 정두원, 월간 유인태 통합본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냈죠. 지금 뭐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정두원 의원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던 분이 유인태 의원이죠. 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가 넓은 시야로 이 상황 바라보고 싶습니다. 스페셜 월간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어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한 거 여러분 아세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 이제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나고요.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징역형을 삽니다. 최고 3년까지. 그리고 그 개는 안락사시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변상욱 대기자가 기자수첩에서 이 내용 다룹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월간 아무개. 오늘은요, 좀 특별한 월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나 분노한다.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야를 좀 넓고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셜 월간 유인태 정두원 통합본. 통합본의 주인공 두 분 모셨어요. 유인태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통합본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파트너가? 저는 유인태 선배님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선배님. 사랑까지? 진짜로. 진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근데 저분은 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 유인태 의원님 답변하셔야겠어요. 네. 가깝고도 먼 사이죠. 가깝고도 먼 사이 애증관계 두 분. 예, 유인태 정두원 두 월간의 주인공들 오늘 모셨는데 원래도 그러니까 친분이 좀 있으신 거죠? 예,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럼 학창 시절부터 아시던데. 아유, 차이는 많이 나죠. 네. 대선배님이시죠. 뭐 애들하고 어떻게. 저도 이제 6학년이거든요. 두 분이 한 10살 가까이 차이는 나시지만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두 분이 친구 같기도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월간 통합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제 MB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시고 유인태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니까 누구보다 또 노정부를 잘 아는 분이시고 지금 이 돌아가는 판을 누구보다 잘 읽어줄 두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월간을 좀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우선 그제 MB의 갑작스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 먼저? 네. 정 의원님? MB답지 않게 되게 긴장하셨더라고요. 긴장한 겁니까? 네, 그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떨고 계시더라고요. 떨기까지요? 예, 근데요. 예. 검찰이 눈앞에 있을 때 천하의 장사도 떱니다.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천하의 장사도. 물론 우리 유인태 선배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하태평이라서. 유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때도 졸고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떠는 거 처음 보셨어요? 예. 떨고 결국 눈앞에 왔다는 걸 지금 본인도 느끼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게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김희중 실장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위기감을 팍 느낀 거죠. 자, 거기까지 김희중 실장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여쭙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MB 기자회견? 안타까웠어요. 전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좀 국격이랄까 또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좀 커밍아웃을 해라. 그러니까, 커밍아웃 자백해라.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실직고죠. 뭐 다스는 여차여차했는데 뭐 이렇게 그 당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이랬다. 참 그동안 뭐 이렇게 좀 국민에게 거짓 털어놔라. 좀 탁 털고. 그게 본인도 마지막 그 명예를 찾는 길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이 다 뭐 한 분은 29만 원밖에 없는 분하고 뭐 감옥에 있고 뭐 이렇잖아요. 또 살아계신 분 네 분인데 한 분은 병석에 계시지만 또 이 양반마저 저렇게 끝까지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 국민도 조금은 덜 참담해지지 않겠냐. 전 사실 그걸 좀 기대했는데 뭐 저렇게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까지 그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이 정치 투쟁을 해보려고. 그거 당황해서 그랬다고 보세요? 당황했죠. 당황해서 이 상황에 대해 당황해서. 당황했죠. 이젠 뭐 어디 피할 길이 없는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예. 두 분 다 지금 평이 비슷하시네요. 떨고 있더라. 당황한 것 같더라. 지금 눈앞에까지 검찰 수사가 왔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는 총평은 그 부분. 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사실은 이 다스 누구 겁니까? 뭘 어떻게 된 겁니까? 4대강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물어왔는데 가만히 있던 그분이 왜 지금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까?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운영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스로 왔거든요. 근데 사실 국정원 댓글이나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은 좀 뭐가 진전이 없어요. 애매해요. 다스는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이건 이제 정부에서도 여권에서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왔는지 하여간 이거를 딱 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또 얘기하지만 김희중의 등장으로 김희중이 저기 같이 3명이서 들어갔잖아요. 누구 들어갔죠 그때? 저 김백준. 네. 또 비서관 한 명 더. 김진모. 이번에 조사받으러 들어간 사람들. 두 사람은 영장을 쳤는데 김희중은 영장을 안 쳤어요. 그냥 나왔어요. 이걸 보고 이제 놀래버린 겁니다. 왜요? 뭔가 얘기가 좀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린 거죠. 검찰에 협조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당황이 된 거죠. 김희중 실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의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MB와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MB의 그림자고 분신이고 걸어다니는 일정표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일정표? 늘 옆에 있으면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또 어디 일정 구체적인 거 다 만들어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심지어는 MB가 김희중한테 돈을 타다 쓰는 형편이죠. 그거는 15년 된 거죠. 그러니까 지갑까지 다 관리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15년 전부터. 15년 전이면 그러면 의원 시절에 6급 비서관부터 시작한 거예요. 찰싹부터 다녔던 그림자.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분신이라고 할 정도. 아니 그런 분신이 왜 돌아섰느냐 지금 이건데 무슨 그 옷고 치르고 또 부인 상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축은행 사건 원래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정말 깨끗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건에 이제 실수를 했죠.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1년 3개월 형을 받고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질구질하게 안 구는 친구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MB가 이제 사면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한 거죠. 빨리 이제 종결 지으려고. 항소하면 사면 안 되니까. MB 재임 기간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MB 재임 기간에 누가 사면됐냐면 천신일 또 최시중 두 분이 사면됐거든요. 됐죠. 그 MB 이제 친구이고 멘토이고 이런 분들인데 자기는 쏙 뺐어요. 천신일 최시중은 왜 사면을 했냐. 이 사람들은 좀 두려워서 사면했을 거예요. 딴 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김희중은 너는 뭐 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이제 무시한 겁니다. 내 비서, 말하자면 내 뭐 졸개 부하 같은 네가 뭘 하겠어. 그리고 뭐 이런. 또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착한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출소 2개월 놔두고 부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학고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희한했어요. 부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을 치르는데 그야말로 분신 같던 부하의 부인이 그런 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뭐 이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안 좋은 상을 당했는데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조화가 하나 안 왔다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돈 받아서 저 형을 사는 놈이니까 내가 그 근처에 가기가 나 싫다. 얼씬도 안 하겠다. 내 이미지 안 좋으니까. 거기서 틀어진 거군요. 결정적으로. 굉장히 옹졸한 거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희중 실장이 얼마나?
오히려 저희들도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저희보다 저 개인 비서가 더 잘합니다. 꺾고 물어보면 어저께 난 누구 만났지? 어저께 뭐 먹었지? 그렇죠 형님. 그러니까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비서는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아니 그 이제 전부 정치인들 뭐 사고 나는 거 보면 수행 비서 뭐 여기에서 기사들 뭐 이래가지고 터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가장 믿는 사람이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뭐 부인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부인이야 가끔 만나잖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가장 잘하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어디까지 이 사람이 입을 열겠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MB에게는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 말할까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보배를 이제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어디까지 말할까 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지금 김윤옥 여사의 명품 쇼핑 얘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김희중 실장이 들어가서 그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제2부속실장,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를 담당하는 비서 제2부속실장한테 내가 건넸다. 1억 원을. 그거를 명품 쇼핑할 때 썼다더라.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박홍근 의원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특활비가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건 좀 뭐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너무 나간 것 같고. 너무 나간 겁니까? 예, 그보다 더 할 수는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지만은. 더 할 수도 있다? 네. 영부인 명품 쇼핑 정도가 아니다? 그보다는 더 큰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특활비 사용처. 네, 저도 근거가 없어서 말은 못하는데 하여간 저는 그런 좀 심정이 드네요. 심증이 드네요. 개인 의견이니까요. 이거는 어차피 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견이니까 어느 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거라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MB가 대통령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헤쳐나왔죠. 근데 그게 후유증이 대통령 후까지 갑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 그게 특활비로 쓰였을 가능성. 지금 한 3번 정도의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뭡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부에서만 아는 거예요? 저 목을 매십시오. 제가 얘기하나. 그 정도? 네, 그 정도 일입니까? 얘기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큰 발언하셨어요, 정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근데 하여간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기간, 선거 기간, 요때 벌어진 3가지 일. 이것이 대통령 후에도 뭔가 막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에 이 특활비가 쓰였을 가능성. 그러면 김윤옥 여사 무슨 명품 쇼핑 이거는 될 것도 아니다. 그분들은 또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공금 가지고 특활비 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MB 측 인사들이 다 나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김두 전 홍보수석,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정부는 유리알처럼 깨끗하냐? 개띠해 이전 투구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제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이게 뜨거운 화제가 됐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셨잖아요. 수석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 유리알처럼 투명합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뭐 김두 수석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지만은 뭐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이제 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근데 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검찰은 이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이 거기에다 부당한 지시나 지금 뭐 정치 보복에다 압력을 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령 한 예를 들면 대선 자금 수사 때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자기가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어떤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뭐 1억 이하는 불구속이다.
라든가. 예. 근데 그때 기준이 그쪽은 억이 넘어야 뭐 몇 억이 돼야 했고. 그쪽은 좀 저 느슨하게 하고. 뭐 이쪽은 몇 천만 타이트하게 되고. 하고. 그런가 하면 근데 또 검찰로서는 이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액수로 원래 액수로 그거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 머릿수를 맞추려고 해서 상당히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이런 정권한테 대해서 좀 우호적이질 않아요. 우선 검찰 자체가. 노정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뭐 지금 이 정부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엊그제 뭐 사법개혁안 낸 데서도 지금 검찰은 속으로 불만이 팽배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뭐 이렇게 약점이 잡힌 걸 그 덮고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깨끗했다기보다 그 털려고 했으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 털었을 거다. 다 털었고 이미 저 노무현 정부 때도 거기 있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라고 뭐죠. 그럼 특활비는 어때요? 특활비도 그래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특활비 쓴 거조차.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말고 국정원 청와대에서 왜 써도 되는 그 특활비도 다 이게 기록해서 기록관에 지금 다 남아 있고요. 뭐 제가 1년 동안 누구하고 그 받은 돈 쓴 것까지 전 수석들 비서관들. 비서관까지요? 비서관도 한 100만 원 나와요. 특활비가. 다 기록했어요. 그걸 다 기록하자고 대통령이 우리 다.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원래 법적으로는 난 특활비라는 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총무비서관한테 돈을 받으면 그걸 내야 돼요. 제출을 하게 했어요. 총무비서관실로. 그래서 그 정상문 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록관으로 넘어갔냐 그랬더니 넘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유리알처럼 노정부는 투명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다. 그 투명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있고 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리 뭐 여러 사람들 왜 감옥 가고 했어요. 그 정권. 그러면요. 그러면 유 의원님 어제 뭐 김두수 수석 비롯해서 이전 투구 해보자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한풀이하는 거냐라는 얘기 듣고는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전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 금도를 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도원 의원 잘 알지만 이명박 대통령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상당히 정치적 빚이 있어요. 빚이 어떤 빚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서울시장에서 대통령 됐는데 제일 큰 업적이 청계천하고 중앙차로 아니에요? 버스 중앙차로. 그렇죠. 그 두 개 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그 시장하고 경선을 했던 민주당 후보가 그때 김민석 전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을 때 김민석 후보는 반대를 했어요.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 보자고 그래서 청계천 좀 도와달라고. 뭐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계실 때 유 의원. 저 청와대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유수석은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그 썩은 물 흐르는 것보다는 이명박 시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하더니 다음날 국무회의에 이명박 시장을 불러서 국무회의에서 이 청계천 서울시가 하는 것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도와줘라. 이명박 시장이 국무회의 끝나고 막 동실동실 춤을 췄어요.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고 준공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불러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이 청계천 준공 못했다. 그건 뭐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직접 한 얘기거든요. 그 중앙차로도 그렇고 사실 그 두 업적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잘 알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도움 때문에 이렇게 그 업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잘 아는데 심지어 이제 저기 봉화로 내려가실 때 퇴임하고 이 양반이 뭐 계속 구상이 있었잖아요. 책도 쓰고 뭘 하려고. 그럼 대통령은 자기 때 기록을 기록관에 와서는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봉화에서 그 멀리 기록관까지 올 수 없으니 거기에서 좀 내가 열람을 집에서 좀 하게 해달라. 구두로는 저기 그 이명박 당선자하고 얘기할 때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발까지 하잖아요. 그것조차 야박하게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 기록원 TF에서 그것도 위에서 고발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 자료까지 요새 그걸 보면 참
그래도 그렇게 좀 신세를 진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 나에게 한풀이 하느냐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금 분노한다. 예, 꼭지가 좀 돌았다고 봐야죠. 근데 정치적 빚은 더욱 딴 데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덕분에 아주 쉽게 당선된 겁니다. 그게 정치적 빚이고. 마지막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전 투구한다 그랬는데 이전 투구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총 든 사람하고 핵미사일 든 사람은 무슨 이전 투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총 든 게 현직하고 전직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속절없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치보복을 당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한 정치보복에 대한 정치보복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굉장히 다른 정권에 비해서 투명하다고 봐요. 노정권. 그런데 여러 가지 뒤질 필요도 없이 급소를 찔러버렸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거 말씀하세요? 박연차를 동원해가지고. 그때 왜 그런 일을 벌였냐면 이제 섣불시에 소위 말해서 그냥 광우병 사태 났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한 겁니다. 지지율 폭락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저 패드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국정원을 향하기 어렵겠구나. 5년 내내 그렇게 어렵겠구나. 판단하고 이제 그 한상률 국세청장 꼬위에 넘어가가지고 박연차 수사를 통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주문을 모은 거죠. 지금 그 비극이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이전 투구는 이건 될 일도 아니다라고. 아니 그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될 게 아니다. 그 정치보복 운운하는 데 대해 나는 분노한다라고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 성명 저는 그거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전날까지도 청와대 반응은 뭐였냐면 노 코멘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는 노 코멘트다라고 했던 것이 하루 만에 뒤집혀서 분노한다. 분노라는 단어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싸움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칼을 든 강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때는 분노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뭘 분노까지 하고 그럽니까? 유 의원님 오죽하면 분노가 나왔을까라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차분하게 대응했던 분인데 지금 분노라는 단어를 전 쓰는 걸 보면서 의외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감정 표현을 막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글쎄요. 원래 상당히 절제하고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데 아마 어제 그 성명에서는 뭐 좀 이해는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성명? 그 반응이 이해는 가지만은 지금 거긴 힘이 있는 데고 아까 정 의원 얘기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이란 말이죠. 꼭 저런 반응을 이해는 가면서도 꼭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뭐 생각은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 눈에는 그 분노했다는 게 결국 표적 청산을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단어가 좀 참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진짜 이럴 거야, 이제 확실하게 해줘. 뭐 이제 속된 말로 그런 거죠.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검찰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사가 어디로 갈까? 이 부분인데, 정 의원님. 정말로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까요? 쓰죠. 왜냐하면 정권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섭니까? 그렇죠. 뭐 검찰이 왜 있어요? 불법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걸 조사를 안 하고 검찰이 덮을 권한이 없잖아요. 직무유기할 수 없잖아요. 오라고 하면 가긴 갈까요? 가겠죠. 갑니까? 가죠. 갈 수밖에 없나요? 그건 확실하다. 그러면 또 하나. 김희중 실장처럼 추가로 진술할 사람. 말하자면은 이제 뭐 나는 이제는 진실을 찾겠다 해서 등 돌리고 진술할 사람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특활비 수사가 이제 여러 군데로 번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민간인 사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민간인 그러니까 MB 정부 때 벌어졌던 민간인 김진모가 사찰. 받았던 돈이 이제 그 당시 민간인 사찰 벌어지고 재판 벌어질 때 문마용으로 이제 많이 쓰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대줬다는 얘기인데. 뭐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민간인 사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다 민간인 사찰을 덮었거든요. MB 정부에서. 예. 뭐 호텔에서 불러다 조사하고 컴퓨터는 다 디가중시키고 그런 수는 엉터리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다시 하다 보면 이제 그 당시 뭐 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장관이나 뭐 이용호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압박을 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당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대상이 됐던 게 정도원 전 제가 1차 대상이었죠. 1차 민간인 사찰 받으신 그러니까 분이죠. 그거는 뭐냐면 MB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뭐 분야를 막론하고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찰한다. 이게 저 민간인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분개하는데 이거는 뭐 그거에 한 10배에 해당되는 블랙리스트죠. 될 것도 아니다. 예. 거기가 한번 터지면. 한번 미행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요. 특활비로 이렇게 됐는데 특활비 다음은 민간인 사찰이군요. 그렇게 되죠. 되는 거군요. 지금 실제로 그 최종석 뭐 전 행정관이 뭐 가서 조사받고 나왔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최종석은? 그 저 민간인 사찰 담당했던 청와대 행정관이죠. 담당자. 그럼 그 사람들 권재진, 이영호, 최종석 이런 사람들이 입 열기 시작하면 김희중 실장급의 뭔가 터질 수 있다. 뭐 그급은 아니지만은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핵이죠. 핵폭탄이죠. 핵폭탄이 그다음 핵폭탄 민간인 사찰이 될 거다. 아이 그 끔찍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그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악당들이 그러니까 영포 출신 영포 라인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호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온갖 온 사회를 상대로 사찰을 했는데 또 그들이 벌인 짓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이권 청탁, 인사 청탁을 하다가 안 들으면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사찰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기업에 이 사람 하나 꽂아줘 했는데 거기서 안 꽂아주면은 그 공기업 사람들 막 사찰해요? 사장들? 미행해가지고 비리케해가지고 쫓아내고 이제.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게 국정농단이죠.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는 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군요. 아유, 오늘 뭐 경천 동지할 얘기들을 여러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경천 동지 3가지요.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죽기 전에 얘기할 테니까 그때 저 병실로 꼭 오세요. 아니 저는 말이죠. 지금 김희중 실장 얘기를 정두원 전 의원이 하셨는데 김희중 실장 말고 정두원 전 의원이 입 열기 시작하시면 지금 이거 죽기 전에 나 말 못한다 할 그 얘기들 하기 시작하시면 이거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저 아름다운 얘기면 좋은데 아름답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해롭습니다.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네 뭐 배신자, 폭로자 이런 얘기 자꾸 붙이는 거 정말 싫은데. 알겠습니다. 경천 동지 3가지는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이 다음 핵폭탄이 될 것이다. 유 의원님 이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어제 검찰총장도 뭐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원칙대로 하겠죠. 드러난 걸 뭐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하겠죠. 그럼 MB 측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이럴 때? 카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그야말로 저기 커밍아웃 해서 털어라 다 터는 게 털어라. 털고 용서를 구해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좀 명예를 찾는 길이 아니냐. 그러고 국민을 덜 참담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그렇게. 그러니까 MB 측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일종의 여론전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수층의 뭐 결집을 이제 꾀하겠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게 착각이란 얘기예요. 이미 MB를 지지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런가요?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태극기 세력이라도 있지 MB는 그것도 없습니다. 태극기도 없다 MB는. 외로운 존재인데 뭐 어디다 대고 여론 조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MB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정 의원님 없다. 없죠. 아주 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이제 그거는 아무 그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영향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전 해봤자 사람 모이지도 않고 착각한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이미 것이다. 다 지나간 일이 됐고 죽음으로써 다 덮여지고 용서받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부활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죽음으로써 부활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 청와대 쪽이랑 연락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 하네요. 계시는 분들하고 거기 분위기 지금 어떻대요? 처음에 조심스러워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뭐 성명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더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하면서 이제 저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엔 노코멘트 하자 이거였는데. 아니 노코멘트 하자가 아니라 다들 그냥 이심전심으로 이게 조심스러운데 괜히 우리가 여기 코멘트 하기에 조심스러우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저런 그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데 대응을 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급수가. 그럼 문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은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다. 그게 그러니까 강자가 가만히 있어야지. 강자가 약자가 덤비는데 거기 대응하면 다 같이 급이 강자가 아니라 같은 급이 돼버린다. 그 급이 돼버린다. 그럼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던지는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저는 그분이 다스에 대해서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결정을 먼저 내리고 이제 그 다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스 그게 8조 되는 돈이 재산이거든요. 8조입니까? 8조 가치가 있죠. 크네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생명보다 소중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결정부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 할 게 그거죠. 딴 거보다. 그것부터 털어라. 그러니까 명예를 찾을 거냐, 그 부를 끝까지 그렇게 지킬 거냐, 그거죠. 그 마음 결정부터. 근데 그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라고요. 그건 다 결국은 다 나올 거고 또 온 알만한 사람 다 전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다스가 누구 거라는 걸. 그걸 가지고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 마지막까지 가리려고 하다가 본인만 더 추한 모습으로 또 우리 국민들 더 참담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그 명예를 찾으시라. 그날 MB가 기자회견하는 날 엄청 기침을 많이 했어요. 아니, 원래 기관지는 안 좋으신데 그날 유독 이제 기침을 많이 내면 긴장했다는 얘기죠. 긴장했다는 얘기. 앞으로 수사도 많이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누구실까 봐. 아니 워낙 또 건강은 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타고나신 분이에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그 기침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월간 정두원, 월간 유인태 통합법 마련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함께. 네, 형님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긴장하셨어요? 네, 형님. 괜히 쫄아가지고. 형님은 어떠셨어요? 유인태 의원님. 앞으로 따로 불러주세요. 두 분의 미팅은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아닙니다. 듣는 분들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가끔가다 통합본 한 번씩 마련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따로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 월간 정두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홍보대사 개그맨 박준영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지원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 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연금,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까지. 와우!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문의 1577-0014. 와우.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강노아님, 오늘 월간 충격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오네요. 역대급 핵폭탄 같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정두원, 유인태 이 두 분은요 조곤조곤 저 옆에 있는데도 잘 안 들릴 만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듣다 보면 핵폭탄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서효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을 듣는데 최순실 씨가 검찰 출두하면서 소리 지르던 그 모습, 민주주의 검찰은 다 죽었다, 뭐 이게 떠올랐다 이런 말씀하셨고, 허금선님 판도라 상자가 완전히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김미연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많은 돈으로 지금 뭐 김인옥 여사 명품 얘기 나오는데 그 사실이라면 그것만 샀을까요? 정두원 의원이 얘기한 경천동지 할 일이 진짜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 경천동지가 뭘까? 경천동지. 예. 윤영보님, 정두원 형님 마티즈 절대 타지 마세요. 왜요? 윤영보님. 예, 마티 뭐 이런 이야기들. 신변 걱정된다. 권웅님, 김희중 씨 신변 걱정됩니다. 경호를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이러셨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희중 씨는 지금 경호에 들어갔답니다. 예, 붙어 있다는 얘기를 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에 초대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만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프입니다. 예, 그래서 김희중 씨 이야기는 정두원 의원 통해서, 전 의원 통해서 저희가 들은 겁니다. 신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전 투구라는 얘기를 김두 수석이 했어요.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전 투구가 김두 기자가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아이고 김 기자 참. 기자 출신이시죠, 그거. 오늘은 경천동지가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를 것 같아요. 경천동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1987년 영화가 요새 유행이지만 예. 그 무렵에 필리핀에도 민주화 투쟁이 있어가지고 마르코스 장기 독재. 예. 대통령을 쫓아냈죠. 예. 시민들이 그 궁에 들어갔을 때 그 부인이 쓰던 그 방과 룸들에서 쏟아져 나온 어마어마한 명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면 국민이 굶주리지 않아도 될 뻔했다. 이거 팔아도. 네, 그때가 경천동지였는데 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보면 야, 대통령과 가까운 어릴 적 친구 같은 사이였다고 하면 저 정도인데 부인이라면 도대체 맘먹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힘이 센 걸까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아무튼 문제는 김희중 씨의 말이 맞아요. 더는 못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얘기. 예,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는 딸을 불러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더 이상은 못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진실을 밝힌다라는 문자를 정두원 의원한테 보냈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뭐 진실은 밝혀집니다. 예. 김희중 씨가 입을 열든 누가 입을 열든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경천동지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놀랄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밝혔는데도 아유 이거야? 라는 게 돼야 사실은 덜 씁쓸한 건데 참 그렇습니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나라의 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맹견 아니면 일반 반려견. 이전 투구 얘기하다가 또 오늘 개요. 예. 이제는 관리 대상견이라는 종류가 새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관리 대상견이 뭡니까? 맹견은 아닌데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다치게 한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부터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맹견이 아닌데도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힌 사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맹견은 관리 대상견인데 맹견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사람 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그 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이면은 맹견. 그렇죠. 관리 대상견. 관리 대상견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갖다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덩치가 커도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면서 피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예. 작아도 사나운 개도 있고. 그 플란다스의 개 저는 갑자기 생각나. 되게 그렇죠. 큰데 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될 걸 예상했는지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이것도 있어요. 목줄 외출할 때 목줄 길이 2m. 근데 이것도 목줄을 어느 정도 늘려주고 개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나워지지 않는데 목을 바싹 조여갖고 계속 끌고 다니면 오히려 개는 스트레스를 받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마개를 씌워야 된단 말이죠. 걸핏하면. 그러면 입마개를 씌우면 개는 아시다시피 땀샘이 없어서 혓바닥으로 열을 배출해야 되는데 입마개를 계속 씌워 놓으면 이것도 역시 개한테 승질 사나워지라고 재촉하는 같은. 그래서 개들이 더운 날 헥헥거리는 거예요? 헥헥거리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주인은 형사처벌한다. 예.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 조치할 수 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은 바로 안락사로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계획들을 내놨죠. 어제 이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이것도 약하다. 더 세게 해라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네.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반발이 또 상당했어요. 네. 사고가 난 개에 대해서는 엄히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전 과정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개는 개가 나쁜 개여서가 아니라 관리 상태, 사육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개별적인 개의 특성에 합쳐져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식품부가 한 것처럼 덩치가 크니까 위험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관리 방식 자체가 목줄을 짧게 해. 입막에 채워버려. 사고 나면 과태료 물려. 주인은 무조건 처벌해버려. 그래도 안 되면 안락사 시켜버려. 철저히 사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확 지워버리는 방식이란 말이죠. 당연히 개와 개 주인한테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철저히 그렇게 나아가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진국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 자유롭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죠. 맹견을 키우려면 시작부터 허가제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맹견 소유자가 과연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되느냐부터 따집니다. 그것부터 검사해요?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프랑스, 뉴질랜드는 사육 면허제가 있어서 견주가 개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 환경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실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맹견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몇 달마다 한 번씩 와서 행동평가를 받습니다. 아, 이거 마을에 살아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정도로 검증을 받는 거죠. 맹견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영국도 도사, 피플테리어 등 몇 종의 맹견은 특별 통제견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인증을 받고 등록 카드를 받아야만 되고요. 그리고 중성화를 시킵니다.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입마개를 반드시 맹견일 경우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맹견을 일반 가정에서 못 키우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맹견이면 아예 수입과 번식을 확실하게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인데 독일 안으로 수입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맹견은 번식 금지고요. 그래서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맹견은 꼭 필요한 경우는 보안 감시견, 인명 구조견. 그러면 독일은 아예 특수 목적으로 쓰는 맹견 외에는 키우지 말아라 금지. 선진국도 다 모양이 키우도록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뭐 책임무는 그게 아니라 아예 금지. 키우게 하려면 철저하게 법원이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등록 허가증을 내주고 주기적으로 계속 안전한지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맹견을 데려오지 마라 하든지 뭐 이런 종류가 다른 거죠. 맹견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는 처리하기 전에 사고를 낸 개의 행동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개에게 충분한 변호를 보장합니다. 법원 심리에서 개에게 피해를 입거나 두려움으로 저 개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증명해야 됩니다. 증거를 모아서. 그런 거고요. 법원은 듣고 보니까 위험한 개 같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명할 수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운데 개 주인이 너무한다고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개가 억울할 경우 있습니다. 개가 억울할 경우? 혹시 물린 사람이 개 주인을 때리려고 했다거나 이거는 뭐 개 본능이죠. 그렇죠. 주인 방어는. 그 개가 이미 주인 곁을 뱅뱅뱅 돌면서 확보한 영역이 있는데 피해가면 될 것을 계속 그 안으로 들어와 갖고 개를 갖다가 자꾸 째린다든가 또는 예전에 그 개를 때린 적이 한 번 있다든가 이러면 개는 벌써 알고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가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변호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럼 개에 대한 변호는 누가 해요? 변호사가 해요? 해야죠.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죠. 그래요. 근데 집에 데려올 때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람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원 바이트 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 바이트 룰? 그 개가 이전에 누구를 해친 적이 전혀 없었고 공격성을 전혀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라는 걸 주인이 증명하면 주인이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예측하기 참 어려웠던 상황이구나. 그래서 주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한 번은 봐주는 거예요. 초범은 봐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나 이때도 주인은 목줄 착용도 했었고
계속 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개 동작을 놓쳤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개를 저기다 버려두고 딴짓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예. 미국은 주마다 헌법과 법이 달라서 복잡합니다마는 결국 사람을 문 개도 때로는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반영돼 있는 거죠. 굉장히 세심한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개에게 더 자유 주자 이 차원이 아니라 조금 거친 거칠죠. 관리 체계가 아니냐는 지적하시는 거고. 개가 문제가 있냐 없냐로만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개 주인의 자격과 훈련 교육 과정과 양육 과정 그리고 개에 대한 관리 수준의 적절성을 일단 살피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개가 변호받을 권리도 보장해 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참 뜨거운 주제입니다. 7890님. 변상욱 대기자. 개 키우시는군요. 개 편을 든다고 이분은 생각하셨나 봐요. 키우세요? 그렇죠. 아니 전혀 안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뭘 또 이렇게 전혀 안 키우신다고. 반면에 이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는 분 계세요. 박성근님 면허제 좋네요. 특히 허가제 적극 찬성합니다. 개보다 개 주인이 더 문제예요 라고 하시면서 하셨고 6036님 개는 관리자가 100% 책임 묻는 게 맞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 문제가 사회 문제 됐습니다. 개띠해입니다. 특히 이전 투구 말고 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겠어요. 한 말씀만 첨부한다면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동물권이라고 하는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는 사람의 인권도 훨씬 더 보장받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닌 마음속에 남는 여행을 위해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